여러분, 스리랑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해변, 실론 홍차, 인도양의 보석이라 불리는 섬나라. 실제로 스리랑카는 한때 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2022년 독립 이래 처음으로 외채 상환 중단을 선언합니다. 약 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조 원의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세계에 고백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나섰습니다. 남부에 초대형 항구를 짓고 국제공항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깔았죠. 문제는 이 돈 대부분이 해외에서 빌려온 빚이었다는 겁니다. 2007년 스리랑카는 처음으로 국제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립니다.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죠. 이렇게 빌린 돈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2005년 약 113억 달러였던 외채가 2020년에는 약 569억 달러, 15년 만에 5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지은 한반토타 항구는 배가 오지 않아 텅텅 비었고, 마탈라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한산한 국제공항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돈은 빌렸는데 그 돈이 돈을 벌어오질 못한 겁니다. 결국 한반토타 항구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중국 기업의 99년 임대로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9년 부활절 아침 스리랑카의 교회와 호텔에서 동시다발 폭탄 테러가 터집니다. 269명이 사망하고 약 500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였죠. 스리랑카 경제의 생명줄이었던 관광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은 쌓이는데 돈 벌 길은 막히고, 그런데 바로 이때 한 남자가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2019년 11월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전직 국방장관 출신의 강경파. 그가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정책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대규모 감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15%에서 8%로 낮추고 법인세를 28%에서 24%로 깎고 여러 세금을 아예 없앴습니다. 등록된 납세자 수가 33.5%나 줄었죠. 나라의 수입이 뚝 떨어졌는데 고타바야 대통령은 이걸 경제투자라고 불렀습니다. 5년간 세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까지 했죠. 전 재무장관은 이대로 가면 스리랑카는 베네수엘라, 그리스꼴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무시당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 화폐 남발입니다. 세금은 줄었는데 정부 지출은 줄이지 않았으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 겁니다. 말 그대로 인쇄기를 돌린 거죠. 2022년 4월 6일 하루에만 무려 1190억 스리랑카 루피를 찍어냈습니다. IMF가 당장 인쇄를 멈추지 않으면 경제가 폭발한다고 경고했지만 역시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이게 정말 황당한데요. 2021년 4월 고타바야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합니다. 스리랑카를 세계 최초의 100% 유기농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모든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농학자들이 반대했고 농민들이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6개월 만에 쌀 생산량이 20% 폭락했습니다. 스스로 먹을 쌀을 충분히 생산하던 나라가 갑자기 4억 5천만 달러 어치의 쌀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자존심인 홍차 산업도 무너졌습니다. 농사 비용은 10배로 뛰었는데 수확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홍차 산업만 약 4억 2,500만 달러의 손실,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칩니다. GDP의 5.6%를 차지하던 관광 수입이 0.8%까지 추락했죠.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스리랑카의 두 번째 차 수출 시장인 러시아가 막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광객마저 끊겼습니다. 세금 수입은 바닥, 농업은 붕괴, 관광은 소멸, 외채는 산더미. 2022년 3월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고는 19억 달러. 그런데 그해 갚아야 할 외채는 약 40억 달러. 계산이 안 맞는 거죠.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 정부가 외채 상환 중단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후 실제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으로 확정된 것은 그해 5월 1948년 독립 이후 74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당시 스리랑카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연료를 넣으려는 차량이 킬로미터 단위로 줄을 섰습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기다려야 했죠. 그 줄에서 기다리다 쓰러져 최소 13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 13시간 정전은 일상이 됐죠. 병원에서는 의약품이 떨어져 수술을 미뤘고 학교는 시험 인쇄용 종이가 없어 시험을 연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73%를 넘겼고 어제 1,000원이던 물건이 오늘은 1,700원이 된 겁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약 2,200만 스리랑카 국민이 실제로 겪은 현실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만 명이 수도 콜롬보 거리를 점거했고 2022년 7월 9일 시위대는 급기야 대통령 관저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관저의 수영장에서 시민들이 수영하는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죠. 그리고 나흘 뒤인 7월 13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공군 수송기를 타고 몰디브로 도주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4일 해외에서 사임서를 보내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민을 피해 도망친 겁니다. 대통령이 달아난 뒤 후임으로 라닐 위크레메싱게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 하나, 망한 나라를 되살리는 것.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리는 거죠. 스리랑카는 국제통화기금과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에 합의합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의 돈에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 공공요금 현실화, 정부 지출 감소. 말은 간단하지만 이건 이미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때 GDP의 8%에 불과하던 정부 세수가 2025년에는 15.9%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로 뛴 건데 문제는 이 증가분의 4분의 3이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간접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붙는 세금이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진 셈입니다. 그래도 경제 지표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외환 보유고가 회복되고 금리가 안정됐죠. 2024년에는 경제 성장률 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좋아졌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숫자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4.5%. 2024년 기준 스리랑카의 빈곤율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하루에 3.65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00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9년에는 약 10%였으니 2배 이상으로 뛴 겁니다. 인구의 약 3분의 1이 빈곤층이거나 언제든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죠. 5세 미만 어린이 영양 실조율은 2021년 12.2%에서 2024년 17%로 올랐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난 겁니다. 가계소득을 나타내는 1인당 GDP는 아직 201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7년 전보다 못 살고 있다는 거죠. 민간 부문 임금은 3년간 약 17% 감소했고 공공부문은 22%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이 약 300만 명인데 이들이 보내오는 송금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 정착하려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스리랑카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의 3분의 1이 여전히 빈곤 속에 있거나 빈곤 직전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회복이라는 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아직 캄캄한 터널 속인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투표함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9월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라는 이름의 남자가 당선됩니다. 농촌 출신, 10대 시절 정치 탄압을 겪은 좌파 정치인, 기존 정치 왕조와는 전혀 다른 배경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국민인민당의 캐치프레이즈는 단 2단어였습니다. 바로 시스템 변혁. 2달 뒤 총선에서 국민인민당은 61.5%를 득표하며 225석 중 159석을 확보했습니다. 개헌이 가능한 3분의 1을 넘긴 압승이었죠. 수십 년간 스리랑카를 지배했던 라자팍사 가문의 정당은 의석 3개로 쪼그라들었고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초선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스리랑카 정치 역사상 전례 없는 판디집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바뀐다고 경제가 바로 바뀌진 않습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선거에서 긴축 완화와 국민 구호를 약속했죠. 하지만 취임 직후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실한 오라기에 매달려 있다. 실수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비판하던 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선거 공약을 접은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 세수의 49%가 빚의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야 합니다. 100원을 벌면 49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거죠. 원금 상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국민을 도울 돈이 없는 겁니다. GDP 대비 공적 부채는 110%, IMF조차 부채 위기 재발 위험이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빚이라는 족쇄는 그대로 새 정부의 딜레마가 시작됐습니다.
경제가 겨우 숨을 돌리기 시작한 2025년 11월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덮칩니다. 사이클론 디트와 동부 해안에 상륙한 이 초대형 태풍은 폭우와 홍수, 산사태를 동반하며 섬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되었으며 최종 사망자는 출처에 따라 600명에서 1,600명 이상으로 집계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계은행은 직접 피해액을 41억 달러, 약 5조 5천억으로 추산했습니다. 겨우 세워놓은 도로와 다리가 무너졌고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막 회복하려던 나라에 하늘마저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긴급으로 약 2억 6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지만 전체 피해의 2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스리랑카의 유류와 가스 공급이 부족해진 겁니다. 정부는 연료 배급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해 일을 덜 하는 거죠. 2022년에 악몽이 떠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스리랑카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2026년 현재 수치만 보면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물가도 안정됐고 관광객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은 아직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 수입의 절반이 빚 이자로 나가고 있어서 국민을 위한 투자에 쓸 돈이 없습니다. 2028년부터는 원금 상황까지 시작됩니다. 사이클론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중동 전쟁발 에너지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IMF는 연료와 전기 요금을 더 올리라고 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새 정부는 부패 척결과 시스템 변혁을 약속했지만 경험 부족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내린 몇 가지 잘못된 결정이 2200만 명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경제 위기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거리의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빚의 무게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수많은 나라들에게 스리랑카의 교훈은 무엇인가? 스리랑카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스리랑카의 회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